네, 타이틀 음악이 장엄하기도 하고 약간 좀 뭔가 행진풍에 설레기도 하는데 시장 자체는 사실 또 주말을 보내고 새로운 주간 9월을 맞으면서 여러 변수들이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알리바바 얘기라든지 또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 뭐 중국으로 규제한다. 이게 결국은 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들 살펴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 금요일에 했었던 미국의 PC 물가지수 발표도 좀 보면요,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9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연준의 그 창문은 고용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 있는데요. 물가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플러스 0.3%,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9% 나왔는데요.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있는데요. 좋은 뉴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시장 예상대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고요. 나쁜 뉴스는 이제 관세발 물가 인상 압력, 그리고 저고용, 그 해고, 여기에 이민자 단속에 따라서 그 노동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신속하고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고요. 연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간다고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금리 인하 자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나쁜 뉴스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최근에 약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난 8월 성적을 제가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한 4%인가 3, 4% 올랐고요. 중국은 뭐 훨씬 더 강하게, 그죠? 7, 8% 올랐고, 우리만 약한 흐름들이었는데, 미국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약간 노이즈가 나오면서 좀 조정 권역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미국 시장, 9월은 미국도 좀 약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4월달 주가 바닥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나스닥은 45% 상승했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35%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그 성적을 보였는데요. 이 때문에 9월달 특히 그 9월 같은 건 미국 증시에서는 가급적 투자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간 그 주식과 관련된 평균 등락률을 보면은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유일한 달이고요. 주가 상승 확률은 15% 내외로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그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9월 달은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투자 수익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옵션 거래를 한다든지 그리고 차액을 실현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가의 격언이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말이 있는데 잘 모릅니다. 5월에 팔고 떠나고 10월에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오라. 이런 그 센텐스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8, 9월은 약했다는 거고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다 이제 미국도 마무리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빅테크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2분기 평가와 함께 또 앞으로 실적이 괜찮을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통신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고요. 두 자릿수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3분기부터는 성장률, 그 기업 실적 증가율을 보면은 7%, 8% 정도는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전망을 좀 밝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AI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감세 정책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좀 호전이 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이 올해 영향을 끼치겠지만 내년도에는 기저효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쉬는 기간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확대되는 종목의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은 자원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농업 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도 수요가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그리고 인공위성, 전투기, 잠수함까지도 반도체 수요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은 신흥국의 그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자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리라든지 리튬 소비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원 관련주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한 계속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구 증가가 수요 증가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2030년도에 세계 인구는 85억 명, 그리고 2050년에는 97억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농기계라든지 종자, 비료 같은 그 기업들의 어느 기업이 좋은지를 지금 발굴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을 가늠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최근의 충돌 얘기를 좀 하면요. 연준에서 한 명이 자발적으로 고만돼서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심었고 이번에 이제 쿡 이사를 해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법정 공방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의 속내는 뭘까요? 네, 트럼프의 속내는 아무래도 111년간 그 연준 이사를 해임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주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사기 주택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그 혐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쿡 이사 같은 경우는 그 미시간주에서 주택을 구입을 했고요. 2주 뒤에는 조지아주에서도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모기지 신청을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사기 혐의라면은 미국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불문율처럼 여기는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빨간 등이 켜졌을 경우에 무단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무단 횡단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신호 위반인지는 알지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모기지 대출과 관련해서 부정은 쿡 이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금 확대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쿡 이사를 콕 집은 것은 민주당 정부 때 쿡 이사를 등용하면서 DEI에서 다양성, 공평성, 형평성에 의해서 FRB 이사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시켜서 FRB를 사실상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라든지 백악관 같은 경우는 쿡 이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동안에 휴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휴직을 했을 경우에 7명 이사 중에 6명이 남게 되고 이 중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이 3명. 그리고 신중론이 3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투표권이 있는 이제 연준 이사들이랑 함께 그 결정을 연준 이사 그 지역에 하는 총재들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들은 이제 상시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요. 신호등 얘기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네요. 뉴욕 갔더니 신호등 빨간불을 다 건너는데요.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외지인이고 뉴욕 사람들은 다 건너던데요. 예. 이게 지금은 사실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안 일으키는데 사실 과거 미국의 그 정부들이 연준을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금융시장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이번에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네. 저도 처음 봤던 건데요. FRB 이사의 임기가 무려 14년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건 아무래도 정치 개입을 좀 차단시키고 통화 정책의 일괄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역 연원 같은 게 12명이 있는데 이 중에 5명이 윤번제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 연은 같은 총재들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정치색이 덧붙이면서 과반수가 아무래도 트럼프가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과반수에 의해서 신속하고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곧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호전은 아주 훌륭한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의 정책이 경기 자극적이고 인플레이션적인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달러의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달러 약세에 따라서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27조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권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 주가도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증시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중앙은행인데 사실 정부의 그 소유가 아니잖아요. 민간은행이기 때문에요. 연준을 누르려던 대통령들의 그 말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음모론에 의하면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좀 넘어가고요. 주말에 이제 알리바바가 AI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근데 엔비디아의 H20 이런 거 없이도 자기네 자체 반도체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30년도에 AI 강국, 일강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산화 정책을 지금 상당한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AI 개발 업체들의 신형칩들 개발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칩보다는 범용성도 높고요. 또 광범위한 AI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부르고 있는 캄브리콘이라고 하는 중국의 AI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칩이 엔비디아의 A 그 100보와 비교해서는 한 80% 그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이 AI 그 칩의 국산화가 34%에서 2027년까지 82%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텐센트, 그 바이트댄스 등에서 AI 칩을 수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R&D 투자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AI 그 고급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한 4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 정책도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엔비디아에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딥시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캄브리콘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알리바바가 또 칩을 개발하고 그러나 아직 이제 미국 수준에는 못 쫓아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중국의 어떤 그 AI나 반도체 기술력 수준은 평가해 보면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AI 칩뿐만 아니라 로직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 로직 반도체 부분에서는 SMIC라든지 화웨이가 같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반도체 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달 이후부터 미국의 그 칩
칩스법에 의해서 그 반도체 장비라든지 고급 반도체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정체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8월 달에 화웨이가 만들었던 스마트폰 칩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7나노급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5나노 칩을 주력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율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갖추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AI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 투자의 기술력도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칩스법을 더 강화시키거나 지금 현재로 유지시킨다면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나노급 이하의 고급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8%지만 2027년도에는 한 6%로 둔화되고요. 반면에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을 좀 더 확고히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범용 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특정 부분에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얘기도 준비했는데 건너뛰고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요즘 이렇게 강한지 이유를 좀 설명과 전망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8월에 상승률이 꽤 높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견제가 있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 판다 그러는데 중국 증시는 요즘 엄청 강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가 주식밖에 이제 그 몰릴 데가 없어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헬스케어나 음료업종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그 규제가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10월 달은 중국은 차기 5개년 계획과 관련된 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가 좀 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중무장대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해소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소비재 보조금과 같은 수요 확대 정책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세계 증시가 9월 달은 조정을 보이겠지만 중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스페셜리스트 미중 간의 격화되는 AI 전쟁, 미국 금리 얘기했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는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이 오십니다. 상단이 막힌 K증시 어떻게 볼 것이며 돌파구는 무엇이고 어느 쪽을 좋게 보시는지 박영옥 대표께 내일 얘기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